IMF 때보다 더 힘들게 뭐 국가가 망하네, 경제 위기 막 그런 거 엄청 나왔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금 비슷한 게 부동산 PF 금융부실 문제. 부실을 막은 게 아니라 지연시킨 거예요. 산을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된 상태예요. 주식은 2023년 경제전망서에서 2022년 10월이 저점이다 네. 하셨고, 또 2023년에 반등은 하지 않지만 네. 약 2,500선에서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이 적중을 했는데 2023년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네. 역시 물가 금리 시장인 거예요. 항상 그 고리를 이해하실 때.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니까. 물가 금리 시장이라는 연결고리, 네. 이 톱니바퀴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항상 교과서적으로 먼저 답변 드리면 네. 먼저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지는 지점이 오면, 그러면 연준은 목표를 이뤘으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 정도에 곧 금리 인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해요. 그때 막 오르겠다.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금리 인하 곧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어떻게 만들까요? 계속 금리 인상 안 하다가 24년 연내에 그렇지. 금리 인상 안 하다가 곧 금리 인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돈을 유입시켜도 되겠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랑 달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받고 있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한 게 몇 개월만 가도 우리는 벌써 기대 심리가 그렇죠. 떨어진다 쪽으로 가면서 돈이 옮겨간다는 얘기죠. 네. 그 돈에 이동하는 시점을 지금 제가 가늠해 보면 중동 전쟁이라는 것을 일단 배제하고 지금으로서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건 모르고 그냥 일단 현재의 그 국제 기구들의 국제 유가나 물가를 전망한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면 4년 4분기 정도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아마도 2% 근처에 도래하거나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현재는. 근데 연간 기준으로는 2%를 훌쩍 넘는 거죠. 연간으로는 그렇지만 상반기부터 쭉 이런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네네네. 물가가 안 잡혔지만 물가 상승률이 살짝 떨어지는 흐름.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로서는 24년 4분기 정도에 한 차례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때도 또 이제 주식을 봐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24년 2분기 정도가 되면 2분기.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선 한껏 하겠죠. 아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네. 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동 전쟁이 정말 확전된다면 그러면 물가 불안은 더 오래 가고요. 24년 연내 물가는 목표하는 수준에 못 오고, 그러면 물가가 못 오니 금리 인하는 더 뒤로 미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교과서적으로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의 확전 시나리오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물가를 얼마나 강하게 자극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초과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게 또 물가를 또 상방으로 자극할 것이고, 그렇지. 그럼 금리 인하의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겠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부동산 궁금해 하실 텐데. 네. 그 2023년도 경제전망서 또 그동안 방송에서 이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2023년 그 중반까지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있다가 네. 올해 중반까지 그러다가 네. 이제 중반 이후에는 회복될 것이다. 네. 그 전망이 되게 잘 맞으세요. 네. 2024년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전주 대비 등락률이에요. 전주. 오케이. 지난주 대비 올랐나, 지난주 네, 대비 떨어졌나. 그러니까 이게 등락률이니까 플러스면 뭐예요? 지난주보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면 지난주보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20년, 21년 네. 제로금리 시대 때 집값이 폭등했던 거예요. 네. 맞죠? 그랬죠. 그리고 22년에 금리 인상하면서 쭉 떨어졌죠. 집값이 마이너스 등락률로 전환되죠. 오케이. 쭉 떨어지죠. 이 등락률이 마이너스로 쭉 떨어지다가 가장 강하게 떨어지는 지점이 마이너스 0.48%인데 이때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높았을 지점. 아하. 지금은 그거보다 높진 않아요. 네. 가장 높았을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값이 0을 향해 가죠. 근데 이 구간도 여전히 떨어지는 거죠. 쭉 가는 기간. 그리고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뭘까요? 이게 바닥인 거죠. 아하, 그죠? 바닥이다. 그죠? 왜냐면 이때부터는 또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런 흐름입니다. 제가 이걸
전망하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세요. 조정 국면이 너무 짧지 않았느냐? 더 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아직도 집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맞는 말도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세요. 집값 아직 너무 비싸요. 네. 그리고 너무 조정 기간이 짧았다고도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이 시장을 정말 그랬는지.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제로금리로 금리를 인하했어요. 자,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금리를 언제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했는지 아세요? 2015년 12월까지. 되게 오래 했네요. 네, 기간이 길었어요. 그 다음 2015년 12월부터 한 번, 16년 12월이 또 1년 만에 한 번, 15, 16, 17년에 3번, 네. 18년에 4번 네.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 금리 인상 기간이 4년 동안 다 베이비 스텝만 2.25%포인트 긴 기간 동안 미약하게 금리 인상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 팬데믹 경제 위기 때는 어땠어요? 2020년에 금리 제로금리 탁 했다가 네. 급박하게 인하했다가 그렇죠. 22년에 당장 금리 인상을 급박하게 하죠. 급박하게 했죠. 급박하게 했는데 22년, 23년 이 기간 동안 약 1년여 동안 기준금리를 5%포인트를 올렸어요. 네. 충격이 크죠. 그러니까 이 금리의 스탠스가 네. 금융위기 때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그때는 낮은 금리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더디게 4년에 걸쳐서 그렇지. 인상했는데 사이클이 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찾아왔던 이 완화와 긴축 동화 정책은 사이클이 강하고 짧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모습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이 강하게 급등하고 네. 짧고 또 강하게 떨어지고 사이클이 짧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짧아진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정말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집값 좀 더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조금 조정된 거 아니냐? 벌써 오르면 어떡하냐? 그렇죠. 예, 그 말씀에도 제가 공감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돼. 냉정하게 한번 볼게요. 이 펜이요. 네.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펜의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가격이 올라. 가치는요? 똑같죠. 가치 똑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돈의 가치는 어때요? 1,000원에서 2,000원.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진 거죠. 떨어졌죠. 자, 근데 떨어진 그 돈을 가지고 네. 집을 사는다고 봤을 때 집 가격이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그게 가격이 가치가 그대로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대로 집값이 움직이지 않고 안 떨어지고 유지돼서도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22년, 23년에 41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그 초인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시대를 상정해 보면 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 국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조정된 거다라고 해봐야 냉정하게 된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집값은 오. 아직도 비싸요. 근데 10년 전에도 비쌌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10년 후에도 또 비쌀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냉정하게 경제를 봤을 때 이 집값 조정이 너무 얼마 안 됐다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지만 근데 인플레이션임을 감안했을 때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걸 감안했을 때 이때 집값의 요 정도 조정은 굉장한 조정이다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시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게 알겠네. 인기 없는 발언인 걸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독자들이 안 좋아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보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도 너무 높아 하지만 전체 경제 흐름으로 보거나 했을 네. 때는 이제는 또 어쩌면 오르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면 좀 받아들이고 또 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시장은 머리로 봐야 돼요. 냉철한 머리로. 따뜻한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면 집값 너무 비쌉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나 20대부터 여태까지 집값은 항상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쌌죠. 내내 너무 비쌌어요. 내내. 쌌던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집값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유, 우리가 공감을 해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이제 공감해드리면 인기성 발언이죠. 근데 맞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동의가 되신다면 그렇게도 이 부동산 시장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럼 부동산 전반상으로는 네. 어쨌든 뭐 이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자본 시장이니까 이제 약간 선행한다고 봤을 때 네, 약간 돌아섰다고 보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게 네. 이제 상승세로 간다. 그렇습니다. 돌아선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돌아선 다만 명확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상승세가 네, 네. 강한 상승세는 아니고요. 이렇게. 또 강한 상승세가 나올 만한 여건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약한 상승세인 거예요. 근데 물가가 3%씩 올라요. 근데 나 소득이 1%씩 오르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물가가 3%씩 오를 때 소득은 한 4% 정도 올라야 내가 좀 돈을 더 버는 거지. 맞아.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 3%라고 했을 때 집값 상승률이 3%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장 나쁜 선택은 돈을 현찰로만 들고 있는 거죠. 저축은 괜찮을 수 있어요. 은행 금리가 있으니까. 금융 시스템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돈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금고에다가 현찰을 묶어 놓는다? 그건 돈을 잃는 방식인 거죠. 맞죠? 네. 왜냐면 그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10,000원짜리가 내년에 그 10,000원의 그 영향력을 못 줄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 시스템 안에 넣는 게 맞는 거지. 땅 파다가 돈을 누가 못 훔치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거는 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환율은 또 이렇게 외국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그래도 환율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뷰를 가지실 필요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환율은 매우 주식시장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거시경제 변수들이 다 톱니복귀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맞아. 다. 네. 그러니까 결국 물가, 금리, 환율, 주식시장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정말 2022년 10월이 주가의 바닥이었는데 네. 그때가 슈퍼 강달러 정점이었어요. 연결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결정짓는 걸 살펴본다면 네. 역시 물가와 금리일 텐데요. 아하.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을 설명드렸듯이 네. 주로 24년 한 2분기 정도 곧 미국도 금리 인하 있을 거야라고 기대감을 갖기 시작할 때 그때 외환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높은 금리에 편승해서 달러를 선호했었단 말이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 먼저 뭐 해요? 달러를 팔겠네. 매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그렇게. 연출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은 캐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2023년도.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빚 많이 지지 말고, 예. 최대한 갚고, 현금을 갖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금리 상품도 갖고 있어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네. 우리가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제 자산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냥 월급쟁이들 벌어서 살고 하시는 분들의 네. 그 뭐랄까 내년에 경제적 스탠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첫 번째, 내 집 마련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네, 제 의견을 드린다면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빚을 져가면서 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그 빚의 그 금리, 네. 이자 상환 부담이 집값 상승 속도보다 높을 거예요. 아하, 여전히 24년은. 네,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을 짊어지고 집을 사실 필요까지는 없다. 집값 상승률이 강한 상승은 아닐 테니까. 네. 그러나 상승세는 유지될 거라고 본다면 오케이. 준비된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저는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내 집 마련도 정말 철저하게 지역적으로 갈려요. 그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야. 모든 지역, 그러니까 전국에서 보실 텐데. 그렇지. 근데 정말 24년이 제가 부동산 트렌드 비대칭화라고 썼어요. 이걸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비대칭화. 네, 왜냐면 제가 드리는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전국 평균적인 흐름이고 그러면 특히 수도권 시장을 반영한 흐름이에요. 네, 근데 인구 절벽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또 인구 감소 시작됐고 여기 299페이지에 그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인구 소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집값이
강하게 반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지역들이에요. 뭐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지역들의 특성은 뭐냐면 뭐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살아계시다가 네. 죄송합니다만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고령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1인 가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분마저 돌아가시면 소위 빈집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띠는 그런 지역이 인구 소멸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집값이 뭐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설명드리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 가능성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24년 트렌드로서 비대칭화를 제시한 이유가 네. 한 가지가 뭐냐면 정부의 정책 기조도 비대칭화를 사실은 유인해요. 오케이.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인해요. 네. 왜 그러냐면 24년 주된 정책 기조가 주택 공급이거든요. 네. 주택 공급을 어디다 하는지 아세요? 신도시요. 신도시가 어디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수도권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이 지역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되기 전 단계와 건설된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지대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이건 금리나 이런 얘기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냥 지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도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지금의 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계없이 네. 지대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그 가격이 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흐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구 구조 변화랑 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맞물려서 네.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비대칭화가 뚜렷하게 전개되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 그걸 네. 구분해서 내 집 마련이라는 선택도 선택도? 신중히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투자나 뭐 보통 이렇게 돈을 모아가는 과정은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현재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24년 뭐 1분기 정도까지는 저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하는 게 예. 그리고 높은 저축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특판 상품 아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1금융권은 좀 안전하고 2금융권은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여러분이 뱅크론 할 만큼 그 저축한 걸 못 돌려받을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자가 높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금융 시스템에 넣어 놓으셔라.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네. 물가의 흐름을 중동 불안 때문에 가늠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확전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이 2분기 정도로 현재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는 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년 동안 경제 위기설 엄청 돌아다녔어요. 유튜브에. 네.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게 뭐 예. 국가가 망하네, 경제 위기 막 그런 거 엄청 나왔었어요. 썸네일, 그치? 아니에요? 예. 그랬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저는 계속 경제 위기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위기와 침체를 좀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침체를 뭐 강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위기 일으켜야 한 건가? 그럼? 근데 위기설을 주장하는 논리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있었죠. 그때는 진짜 아찔하죠. 그럴 때 그런 좀. 거. 또 중국의 비구이안 사태, 맞아. 홍다 사태 있었죠. 사태들이 터지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금 비슷한 게 부동산 PF 금융부실 문제. 이거 지금 가장 아픈 골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이 부동산 PF 부실이 너무나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력들도 지금 유출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동산 PF 금융 섹터도 힘들어요. 건설 섹터도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실을 막은 게 아니라 지연시킨 거예요. 터지지 않게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융 부실이나 중국의 부동산 부실이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부실이나 네. 이런 것들이 뭔가 처방을 내리고 치료한 게 아니에요. 뒤로 지연시켜 놓는 거예요. 다만 지혈만 해놨구만, 지혈. 그렇죠. 아이고. 다만 그 기간 안에 뭔가
메이크업이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건데 이게 제가 산을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된 상태예요. 세계 주요국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또 제2의 비구위안 사태가 터지거나 우리나라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가 터지거나 그럴 것들이 좀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미국도 그 금융부실을, 중국도 부동산 부실을, 우리도 부동산 PF 부실을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를 다 믿자가 아니라 오케이. 그 뭐가 가장 문제인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잘.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오케이.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데서 터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기설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들이 다 그것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위기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올 초부터 네. 계속 이 역전세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역전세 난은 안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역전세도 그냥 난리 나갈 것처럼 끝까지 갔었잖아, 사실. 그렇죠. 전세 난리. 근데 역전세 난이 올 거라고 경고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또 전문가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정부도 정부대로 대응책을 고민했고 네. 집주인도 집주인대로 그쵸. 세입자도 세입자대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 난이 오지 않아요. 우리 그게 앞에 낭떠러지라는 걸 알면서 거기로 뛰어듭니까? 네. 알면 우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위기설을 뭐 소위 수놓는 그런 이슈들이 다 지금 관리 가능한 것들, 매니지 가능한 것들이라서 위기설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어때요? 경제를 더 하방 압력을 주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더 명확히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기가 안 올 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위기는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기라는 것이 올 거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때 집값 폭락하니까 그때 집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좀 강한 가정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경제 전망,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번에 책을 써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책도 책이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쉽게 쫙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게 딱 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죠? 네, 그럼요. 물가, 금리, 주식, 부동산 뭐 이렇게 그 내년에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감이 잡힙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이거 다 특히 경제 얘기는 들으면서 자기 걸 대입한다? 우리 집, 맞아요. 내 전세, 맞아요. 내 돈, 뭐 이런 네. 식으로 다 네. 적응하면서 이걸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셨을 텐데 침체 속의 저력? 이걸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지금 체력이 고갈됐다고 했는데 네. 체력 고갈되면 저력 쓰면 되지 않나요? 좋은 표현이시네요. 우리 왜 젖먹더님이라고 하잖아요. 역시, 그냥 위로 있는 이렇게 체력 있으면 그냥 왜 밑에 뱃속 깊이 저력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1년 빨리 가요. 우리 1년 뭐 죽으라고 안 갈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올해 초에 막 경제 침체 얘기하고 막 이랬을 때 그때도 막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엄청 했을 때 그때는 처음 만나는 금리 7, 8%를 얼마나 우리가 무서워했어요. 근데 한 1, 2%만 좀 내려가도 좀 숨 좀 쉬고 살고 맞아요. 또 체력이 고갈됐긴 했지만 이제 내년에는 저력을 쓰면서 한 1년 있다 보면 한 여름부터는 좀 그래도 다 침체가 아니라 어디 하나는 좀 숨 쉬고 뭐 이렇게 되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스키 탈 때 보면 이 엣지 끝까지 가면 이 힘으로 여기까지 가잖아요. 우리 왜 네. 지금 여기까지 갔으니까 일로 가는 중이잖아요. 네. 뭐 이게 지가 다 가면 또 오지 않겠어요? 좋은 표현이시네요. 자, 아유, 어려운 거 진짜 사실 생각하면 오랫동안 견디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체력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저력은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 좋은 좋을 말씀이시네요. 때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네. 100년 사는데. 네. 요거 요번에 정말 여러분 한 1년 또 2024년 저력으로 버티시고 또 특히나 지금 2024년 오늘 또 이렇게 경제 전망 와서 말씀해 주시는 김에 저한테는 주셨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이렇게 너무 멋지게 이렇게 친필 사인을 해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좀 더 나의 내년 1년 방향을 딱 저는 또 이렇게 다이어리 쓰면서 늘 정리해 놓거든요.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제가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쉽게 한번 이제 그 드문드문 대화 나눌 수 있을 때 저도 좀 전달해 드리고요. 2024년도에 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책을 읽으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냥 김난도 선생님 경제 트렌드 책이야. 예. 아, 김난도 선생이 책은 무조건 읽어야 돼. 그래야 이제 한 해가 열리잖아요. 맞아요. 닫고 열고. 근데 또 경제는 역시 김광석 교수님입니다. 경제 트렌드 책 하나, 일반 트렌드 책 하나 이렇게 한국 그 트렌드를 두 개를 읽는다면 김광석 선생님이 쓰신 요번에 2024년 경제 트렌드 이 책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물 받은 걸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사서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뽑은 경제 원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 아니면 저력. 직시하고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새해 시작되면 또 오세요 한번. 그거 아니고도 아니고도 부르시면 무조건 오겠습니다. 네, 무조건 달려오겠습니다. 네네네. 24년 경제를 어떻게 한번 청사진 그림을 그려놓듯이 좀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경제도 정말 아무리 지긋지긋하게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알고 대응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요. 여러분이 24년 경제를 좀 훤히 앞에 들여다놓고 나 어떻게 찾아갈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